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전광훈, 김기현 설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간에 어제 설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전에 우리가 좀 의아한 것은 전광훈 목사가 어제 국민의힘과 결별 선언하겠다, 기자회견하겠다 했는데 돌변했어요. 네, 오히려 바뀌었어요. 뭐 공천권 포기하라, 당원 가입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상 오히려 국민의힘을 우리가 접수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고요. 예. 그리고 나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가 그동안은 사실은 무시 전략이었거든요. 맞대응을 좀 자제하는 모습이었고 기자들이 이제 김기현 대표 지나가는 일정마다 붙어서 전광훈 목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물어봐도 대꾸 안 하고 지나가기 일쑤였어요. 네. 그 당시에도 제가 김기현 대표 측에 계속 물어봤었는데 만약에 전광훈을 우리가 언급하게 되면 1대1 구도가 형성이 돼서 더 키워주는 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무시 전략. 네, 예. 그동안 그랬었는데 어제는 이례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거칠게 답변을 했어요. 네. 이게 기류 변화가 왜 왔냐라고 김기현 대표 측에 어제도 물어봤는데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대응하지 않으면 이제 진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라고 이제 말을 했었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애초부터 초장에 이렇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선을 긋지 못하고 끌려가다가 국민의힘이 전광훈의 늪에 빠졌다 이런 평가가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홍준표 시장이 자꾸 전광훈 목사 언급해 주는 것도 계속 체급 키워주는 거다 이런 우려를 했던 거잖아요. 그랬던 상황이어서 본인도 애써 무시했던 것인데 지금 이제 해도 전광훈 목사가 너무 선을 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앞으로가 첩첩산중이에요. 이게 전광훈 목사가 이렇게 겉으로는 좀 떵떵거리는데 자세히 보면 위기에 몰린 상황이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취재를 이제 알아보니까 예. 그 장이동 재개발 지구에 그 전에 교회 알박기 하면서 500억 원 뭐 뜯어냈다 이런 그거까지는 다 기억하실 네. 거예요. 근데 전광훈 측에서 그걸 합의를 번복하고 계속 알박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재개발 조합에서 언제까지 이걸 참냐라고 하다가 최근에 나온 게 그 교회 부지만 쏙 빼고 개발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조합 측도 손해가 엄청나긴 한데 전광훈 목사도 한 84억 정도를 조합에 토해내야 된다고 해요. 이렇게 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아마 전광훈 목사도 이제 벼랑 끝에서 강대강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말보다는 행동을 보일 차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태를 촉발하게 했던 게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잖아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에 따라서 이걸 정말 선 그을 수 있는지 아닌지가 이제 평가가 되게 될 텐데 들리는 얘기로는 5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낼 거래요. 이제 5.18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결론을 내서 뭐 5.18에 우리가 나름대로 진정성을 보였다 이런 그 수순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징계 수준이 최대로는 탈당 권고까지 갈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들리고 근데 이제 이 탈당 권고 같은 경우에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명 빠지게 되면 그 자리를 메꿔야 되기 때문에 전국위를 다시 열어서 보궐선거를 열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탈당 권고까지 가긴 어렵고 그 아래 정도 수준인 당원권 1년 정지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뭐 이건 이제 제가 지도부나 비주류 쪽에 다 취재해 본 결과 그런 정도로 지금 관측이 보이고요. 그렇게 되더라도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총선에 출마가 어렵게 될 수가 있어요. 그 정도의 어떤 김재원에게 공천은 안 준다 이런 정도 메시지로 아마 흘러갈 것 같다라는 관측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네, 뭐 이 얘기는 오늘 돌쇠 토론에서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김준일 에디터의 짧은 논평 듣고 넘어가죠. 예. 그러니까 이 보수 개신교가 이제 정치권에 진출하려고 했던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뭐 여러 역사가 있지만 가장 조직화됐던 게 2008년에 그 순복음교회 조용긴 목사가 기독사랑 실천당. 근데 이게 이제 정광훈한테 이제 주도권이 넘어오면서 정광훈 씨가 기독자유당을 2016년에 만들었는데 이 이름에 변천사가 있거든요. 기독자가 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기독자유통일당이었는데 2021년에 국민혁명당 그런 다음에 지금 자유통일당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기독교 정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정치 세력화됐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정광훈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거저거 다 해봤지만 안 되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내 세력을 넓혀가지고 정계 진출하겠다 이런 거를 지금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공천을 손 떼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당원들의 영향력으로 내 사람들을 상당히 심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기현 대표나 주류에서는 받아들이기 상당히 힘든 그런 거고, 오히려 이렇게 정광훈이 나옴으로 인해서 김기현 대표한테는 기회가 왔다. 오히려 강하게 손절을 하고 조금 액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런 평가도 있으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가 왜 기자회견 손절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더니 같이 하겠다고 이 태도를 돌변했는지는 2부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 회의하다가 일어나서 사과를 했어요. 네, 공식 사과를 했었는데 근데 다만 한 가지 자체 진상 조사를 원래 하기로 했다라고 주말 사이에 발표를 했었고 어제도 네.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그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음. 보류를 했어요. 이유가 당의 수사권이 없으니까 실효성 있는 어떤 결과를 내놓기가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었어요. 네. 네, 이게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가 이것도 첩첩산중인 게 송영길 대표가 귀국한다라는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건 전화 통화로 요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안 하고 있고, 송영길 대표가 어제 연합뉴스랑 통화해서 아직 갈지 말지 여부에 대한 뭐 발표를 하겠다, 뭐 기자간담회를 파리에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걸 보면 아직까지는 귀국하겠다라는 의사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일요일 날 이재명 대표하고 송영길 전 대표가 통화한 건 맞고 거기에서 귀국 좀 조기 귀국하셔라 요청한 거 맞고, 다만 오겠다 안 오겠다에 대해 똑부러진 답이 나온 건지가 지금 불명확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상황이 조사도 안 하고 송영길 대표도 안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 당이 결국 이 사건이랑 분리되지 못하게 된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부담을 결국엔 같이 안고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당내에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어제 비명계의 전화를 좀 돌려봤는데 네. 아니 조사를 하려면 뭐 당장 외부에 있는 검사장 출신들이라도 불러와서 하려면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조사해서 출당시키는 수순으로 보통은 이제 가게 될 텐데 애초에 출당을 안 시키려고 조사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비명계의 공개적인 메시지가 오늘부터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이심송심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어제 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송영길 결국 한 몸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어제 논평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찰 수사도요. 사실은 이런 수사를 할 때 어떤 핵심이 또 그 명분 싸움이 있어요.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사과는 하되 조사는 안 하겠다라고 했으니 검찰 입장에서는 거봐라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차례가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수사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민주당의 어려움이 앞으로도 가중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 돈봉투 파장 잠시 후에는 정성호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잠시 후 인터뷰로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의 지금 생각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시죠. 다음으로 갑니다. 인천 전세 사기 세 번째 죽음. 예, 제가 오늘 오프닝으로도 언급을 했는데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어제 새벽에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31살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기던 중에 숨졌습니다. 예. 유서에는 경제적으로 힘들다라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있었냐 보니까 9천만 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었는데 이 아파트가 작년 6월에 경매에 넘어갔고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또 이제 죽음이 있었는데 26살 B 씨가 숨졌어요. 이것도 미추홀구였는데 수도 요금이 6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못 내서 모친한테 2만 원만 보내달라라고 요청했던 게 마지막 연락이었다고 하고요. 예. 50일 전이었어요. 지난 2월에도 또 비슷한 사망 그 사고가 있었어요. 38살 C 씨가 숨진 것으로 발견이 됐었고요.
그 관련 이제 피해자들 대책위에 따르면 이 미추홀구에서만 전세 사기 피해자가 2,800가구를 넘는다고 해요. 아. 그 상당수가 인천 건축왕이라는 사람이랑 관계가 돼 있다고 하고요. 예. 이 인천 건축왕은 161가구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한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 뭐 빌라왕, 건축왕, 무슨 왕, 전세 사기 이 피해자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하면서 대책이 많이 나왔잖아요, 김준일 에디터. 예. 근데 이 9천만 원 보증금 목숨 끊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전혀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했는가?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이 31세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가 2017년에 준공이 됐는데 전세 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여지만 최우선 변제금을 최대 2,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증금이 예. 적은 사람들, 8천만 원 이하만. 소액인 분들만 우선적으로 예. 지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였군요. 그런데 처음에 2019년에 이 A 씨가 이 여성분이 입주를 할 때는 7,200만 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9천만 원으로 올려줬어요. 사기꾼이. 예, 그러니까 8천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 푼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하. 이거에 이제 굉장히 비관을 하고 이제 뭐 극단적 선택을 한 건데 그 전에 이제 지난 14일에 숨진 B 씨 같은 경우에도 9천만 원으로 6,800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올려줘가지고 이제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한선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 금액이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과거의 기준으로 지금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우선적으로 일단은 금액에 상관없이 이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쨌든 가장 큰 피해자고 우선 채권자는 보통 금융권이거든요. 네. 은행이고, 그러니까 은행도 피해를 본 거니까 사실 네. 뭐 그거가 이제 우선 채권을 변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경매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 경매가 들어가는데 이게 경매가 여러 차례 유찰된 다음에 이 경매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와서 이 세입자들을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면 이제 막막한 거죠. 이 사람들 나이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건 일단 고사하고 일단 그 집을 비우게 되면 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예. 갈 곳이 없는 분들은 그냥 길바닥에 나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이 피해자들도 얘기를 하는 게 이 경매를 우선적으로 이 피해자들한테 낙찰받을 수 있게 정부가 한시적 조치를 해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선 매수권은 부여해라. 그리고 일단은 경매를 다 중단해라. 이 빌라에 대해서는 경매 진행하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중단을 하고 지금 어떻게 대책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경매를 진행하든지 네. 해라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김광일 기자. 마약 음료 한 병에 필로폰 3회 분량. 강남 학원가에서 배포됐던 일명 마약 음료. 알고 보니 한 병에 필로폰 3회 분량이 그 정도 분량이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 마약 음료라는 게 중국산 우유에다가 필로폰을 섞은 거였어요. 네. 근데 이 한 병당 필로폰이 0.1g씩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필로폰 주사를 하면 그 1회 투약량이 0.03 정도 g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정확히는 한 병당 1회 투약량의 3.3배 분량이 들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마신 학생들이 그 상당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마시게 되면 일시적인 정신착란이나 기억력 상실 같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예. 이 패거리는 다 일망타진한 거예요. 아니면 아직 뭐 윗선은 못 잡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국내에서 7명이 경찰에 검거가 됐어요. 이 네. 중에서 3명이 검찰에 송치가 됐고 문제가 지금 그 윗선, 그 상선, 그 주범이라고 보이는 사람 3명인데 이 사람이 중국에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일단 경찰이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받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내렸고 공안에다가 중국 공안에다가 네. 공조 요청까지 한 상태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플러스 마약 범죄가 합쳐진 건데 김준일 에디터. 예. 저는 진짜 악질 중에 악질 같거든요. 그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필로폰 3회치를 넣어가지고 보이스피싱에서 돈을 얻으려고 했다. 이거 진짜 악질 범죄인데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그러면 한 번으로 그칠 것인가? 그러니까 마약의 통계들을 보면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한국의 마약 사범들이나 마약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약 압수량은 2018년에 414kg이었는데 작년에 2배가 됐어요. 804kg이 됐고요. 그리고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한 해 18,000명이었는데 전년 대비 13.9% 늘은 거예요. 그리고 마약 공급 사범도 전년 대비 20.9% 느는 등이 이게 지금 너무 빨리 늘고 있습니다. 마약이.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영화관에서 대마초 핀 사람도 지금 맞아요. 화장실에서 좀 적발이 맞아요. 됐어요. 네. 그래서 운전하면서 대마초 피는 사람까지 있어서 이 마약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